언니는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알 리가 없어. 관뚜껑이 연희 위로 덮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못을 박자. 쿵쿵거리는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어디로 가져갈 거야? 뒷산 공사장으로 가자. 거기 땅이 부드러워서 묻기 쉬워. 저게 뭐야? 인부가 굴삭기를 멈추고 내려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 손가락이 땅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야! 살아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국밥집을 운영하던 연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과 친동생 사이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들. 과연 연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시고, 현재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연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구도심 시장 입구,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국밥집 간판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박연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큰 솥 앞에 서 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희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국자로 콩나물국을 퍼담으며 연희는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아침 6시, 첫 손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연희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큰 솥에서 끓고 있는 사골 국물에서는 진한 향이 피어오르고 콩나물은 아삭아삭하게 데쳐져 있습니다. 김치는 어제 담근 것이 적당히 익어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희만의 비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여보, 허리 아파 죽겠다. 남편 윤상민이 식탁에 앉으며 투덜거립니다. 60세의 상민은 어젯밤 늦게까지 트럭을 몰고 다녔던 탓인지 얼굴에 피로가 가득합니다. 연희는 따끈한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을 남편 앞에 정성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김이 솟아오르는 국그릇을 보며 상민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고마워, 연희야. 상민이 첫 숟가락을 뜨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연희는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언니, 오늘 국물이 더 진한 것 같아. 뒤에서 설거지를 하던 박미란이 웃으며 말합니다. 46세의 미란은 연희의 친동생으로 3년 전부터 국밥집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란의 손은 물기에 젖어 있지만 그래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연희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미란이가 도와줘서 그런가 보다. 연희가 동생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이 시간이 연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상민이 국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워내자 연희는 흐뭇한 표정으로 빈 그릇을 치웁니다. 이때 입구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동네 노인 몇 분이 들어오십니다. 연희 씨,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이른이 넘으신 김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역시 국밥은 연희 씨가 최고요. 뒤따라 들어오신 박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이 집 국물 맛을 보면 다른 데는 못 가겠어요. 아이고, 어르신들 과찬이세요. 칭찬을 듣는 연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국밥을 끓여온 보람이 이런 순간에 느껴집니다. 미라는 노인분들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자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르신들, 이쪽 따뜻한 자리로 앉으세요. 미란이 참 착하다. 김할아버지가 미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십니다. 미란은 수줍게 웃으며 물수건을 가져다 드립니다. 연희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차려내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힘들고 바쁜 하루하루지만 내 옆에 남편이 있고 동생이 있으니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상민이 트럭 운전으로 고생하는 것도, 미란이 설거지며 청소까지 도와주는 것도 모두 이 가정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연희야, 이 맛이 어디 가겠어. 박할머니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감탄하십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연희가 김치를 더 가져다 드리며 말합니다.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연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연희는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 장사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미라는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앞치마를 벗으며 연희에게 다가옵니다. 언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미란이 작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상민도 트럭 열쇠를 들고 일어납니다. 나도 일 보러 나간다. 저녁 때 보자. 고생해, 여보. 연희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혼자 남은 국밥집 안에서 연희는 정리정돈을 하며 점심 장사를 준비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풍경이 평화롭기만 합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아줌마들이 장을 보러 다니고 할아버지들은 평상에 앉아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이 연희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또다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희는 능숙하게 국밥을 끓이고 김치와 밑반찬들을 정갈하게 차려냅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말들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연희는 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남편과 동생, 그리고 단골 손님들과 함께하는 이 소소한 행복이 연희에게는 전부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갈등도 문제도 없어 보이는 평온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곧 연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연희는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다가 협탁 위에 놓인 상민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립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연희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미란.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연희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미란은 1시간 전에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이 시간에 상민에게 연락을 하는 걸까요? 더 이상한 것은 오늘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란의 이름이 상민의 전화기에 뜨는 횟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미란이 상민과 직접 통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연락하고 있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 연희가 상민에게 말합니다. 상민이 화장실에서 나와 전화기를 확인하는데 그 순간 연희는 남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미란 이름을 본 상민의 얼굴에 스치는 묘한 미소, 그리고 재빨리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 누구야? 연희가 일부러 물어봅니다. 아, 미란이. 무슨 일로? 별거 아냐. 내일 일 때문에 그러나 봐. 상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습니다. 시선도 연희를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습관도 나타납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 연희는 압니다. 상민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버릇들이었습니다. 일이 뭐가 있어? 연희가 계속 추궁하자 상민이 잠깐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그냥 트럭 일 때문이야. 별거 아니고. 미란이가 트럭 일에 왜 관여해? 아, 집 나르는 거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
연희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미라는 여자이고 힘도 약한데 무슨 짐을 나르겠다는 건지요. 더구나 밤늦은 시간에 남자들끼리 하는 일에 왜 끼어들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희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최근 일들을 정리해 봅니다. 미란이 갑자기 국밥집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 3개월 전, 상민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연락하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요즘 미란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연희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요즘은 일만 하고 빨리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표정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상민이 있을 때는 유난히 밝고 수다스럽고 상민이 없을 때는 조용하고 심각합니다. 연희는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10시가 넘어 연희는 대추차를 우려냅니다. 미란이 사흘 전에 가져온 특별한 대추로 끓인 차입니다. 미란은 건강에 매우 좋다며 비싸게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상민에게 건네줍니다. 고마워. 상민이 찻잔을 받아 단숨에 마셔버립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마시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연희도 자신의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는데 입안에 퍼지는 맛이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쓰고 텁텁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쌉쌀한 뒷맛이 혀끝에 오래 남습니다. 평소 달콤하고 구수했던 대추차 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상하네. 맛이 왜 이래? 연희가 중얼거리며 다시 한 모금 마셔봅니다. 여전히 이상한 맛입니다. 게다가 목구멍이 약간 얼얼하고 혀끝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왜 맛이 이상해? 상민이 물어봅니다. 응, 뭔가 쓰고 이상한 맛이 나. 그래, 나는 괜찮던데. 상민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습니다. 연희는 의문이 듭니다. 같은 주전자에서 우린 차인데 어떻게 맛이 다를 수 있을까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상민의 찻잔을 들여다봅니다. 이미 다 마신 후라 바닥에 찌꺼기만 남아있지만 뭔가 자신의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찻잔 바닥의 색깔도 미묘하게 다르고 냄새도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미란이가 준 대추 맞지? 연희가 물어봅니다. 그렇지. 왜? 혹시 상한 건 아닐까? 아닐 거야. 미란이가 좋은 걸로 골라서 가져왔다고 했는데. 상민이 대답하면서도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나 먼저 들어가서 잘게. 피곤해 죽겠다. 상민이 방으로 들어간 후 연희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찻주전자를 들여다봅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추 외에도 뭔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작고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연희는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서 혀끝에 대어봅니다. 쓰고 쓰다 못해 얼얼한 맛이 납니다. 이건 분명히 대추에서 나오는 맛이 아닙니다. 연희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습니다. 혹시 미란이 차에 뭔가를 탔을까요?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리고 상민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마셨을까요? 연희는 주전자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전자 안에 찻잔이 2개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이상한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상민은 깨끗한 찻잔으로 차를 마셔서 괜찮았고 자신은 뭔가가 탄 찻잔으로 마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것은 미란이라는 것을. 설마. 연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동생이 자신에게 독을 탔다는 걸까요? 아니면 잠을 재우는 약이라도 탔다는 걸까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연희는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토해냅니다.
뱃속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됩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습니다. 연희는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상민은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게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희가 아무리 뒤척여도 전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합니다. 미란의 이상한 행동들, 상민의 어색한 반응들, 그리고 이상한 차.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습니다. 내 남편과 내 동생이. 연희는 그 끔찍한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벽 2시, 연희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비 오는 저녁, 연희는 뒷문으로 나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데 상민의 트럭이 창고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이 시간에 왜 트럭이 여기 있을까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갑니다. 트럭 뒤쪽에서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거리는 무거운 물건 소리와 두 사람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섞여 들려옵니다. 조심해서 들어. 떨어뜨리면 안 돼. 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그리고 미란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트럭 그림자에 몸을 숨깁니다.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상민과 미란이 트럭에서 큰 나무 상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크고 무거워 보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겨우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자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어디다 놓지? 미란이 물어봅니다. 창고 안쪽 구석에 놓자. 아무도 모르게. 상민이 대답합니다. 연희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발을 옮기는데 발밑에 있던 깡통을 밟아버립니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가릅니다. 누구야? 상민이 벌떡 일어나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뭐지? 미란도 긴장한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연희는 재빨리 쓰레기통 뒤로 몸을 숨깁니다. 심장이 쿵쿵거려서 터질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 같은데. 상민이 말하며 다시 상자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 것 같네. 빨리 치우자. 미란도 안심하며 상자 한쪽을 다시 잡습니다. 두 사람은 큰 상자를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연희는 쓰레기통 뒤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빈손으로 나옵니다. 이제 됐다. 상민이 말하며 창고 문을 잠급니다. 언니는 모르지? 미란이 물어봅니다. 당연히 모르지. 알 리가 없어. 그래도 조심해야 해. 언니가 눈치챌 수도 있어. 괜찮아. 연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 상민의 말을 들은 순간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다니. 눈물이 핑 돌지만 꾹 참고 계속 지켜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나면 의심할 거야.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며칠만 더 참자. 곧 다 끝나니까. 상민이 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그 손길이 형부가 처제를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미란이 상민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 눈빛에는 남녀 간의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그래. 미란아. 상민이 미란의 볼을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합니다. 형부와 처제가 아닌 연인 사이의 포옹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동생이 불륜 관계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궁금한 것은 그 큰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연희는 창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창고 문은 단단히 잠겨 있지만 옆쪽 작은 창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연희는 작은 의자를 가져와 창문으로 올라갑니다. 창고 안은 어둡지만 달빛이 조금 들어와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구석에 놓인 큰 상자가 보입니다. 상자 위에 하얀 천이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연희는 창문을 조금 더 열고 몸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바닥에 내려서서 상자에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니 상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약품 냄새 같기도 합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 천을 살짝 들춰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본 순간 연희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관이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관이었습니다. 관 옆면에는 못을 박을 구멍들이 미리 뚫려 있고 관 뚜껑 옆에는 망치와 못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희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남편과 동생이 관을 준비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관일까요? 연희는 관 뚜껑을 살짝 들어봅니다. 관 안에는 하얀 수의가 깔려 있습니다. 여자용 수의였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자신의 몸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 관이라는 거야?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상민과 미란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며칠 전부터 차에 독을 탄 것도 그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급하게 관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나다가 상자에 걸려 넘어집니다. 관 뚜껑이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집니다. 누가 있나? 밖에서 상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창문 쪽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며 상민이 들어옵니다. 누구야? 상민이 손전등을 비추며 창고 안을 살펴봅니다. 연희는 상자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관 위를 비춥니다. 이상하네. 뚜껑이 왜 열려 있지? 상민이 중얼거리며 관 뚜껑을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아봅니다. 다행히 연희가 숨어 있는 곳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바람 때문인가? 상민이 혼잣말을 하며 창고를 나갑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집니다. 연희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창문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온몸이 덜덜 떨립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하지만 연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자신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라는 곳에서 살아남아야겠어. 연희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다음 날 밤 연희는 뒷골목 구석에 몸을 숨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민과 미란이 언제 창고로 올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후부터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주머니에는 작은 카메라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예상대로 상민의 트럭이 나타납니다. 조수석에서 미란이 내립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며 창고로 향합니다. 오늘 밤에 하자. 상민이 창고 문을 열며 말합니다. 정말로?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더 늦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 연희가 요즘 이상하게 쳐다보던데. 연희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습니다.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약은 어떻게 할 거야? 미란이 물어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타면 돼. 죽은 듯이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죽지는 않는 거지? 당연하지. 그냥 깊은 잠에 빠뜨리는 거야. 상민의 말을 들은 연희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결국 자신을 완전히 의식 잃게 만든 다음 관에 넣으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에 넣어서 못질하고 산속에 묻어버리면 끝이야. 살아있는 상태로. 미란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들어 있습니다. 어차피 깊게 잠든 상태니까 고통은 못 느낄 거야. 그리고 공기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상민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아도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산채로 매장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무서워. 이제 와서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 내가 먼저 이 계획을 말했잖아. 상민이 미란을 나무라듯 말합니다. 내가 언제? 재개발 얘기 나올 때 말이야. 연희만 없으면 보상금을 우리 둘이서 나눌 수 있다고. 연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보상금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하기로는 6억 정도 될 거래. 이 집과 가게 합쳐서 6억을 둘이서 나누면 3억씩이지. 두 사람의 목소리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25년 결혼 생활과 남매정이 고작 3억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언니가 없으면 자동으로 내가 상속받는 거야? 당연하지. 연희는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유일한 상속자야. 그리고 상민 오빠는 우리가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연희는 두 사람의 계획을 다 들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보상금을 받고 그 돈으로 결혼해서 새 출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관은 잘 준비됐어? 상민이 창고 안쪽을 확인하며 묻습니다. 응, 못도 다 준비했고. 언제 실행할 거야? 내일 저녁에 하자. 평소처럼 대추차에 약을 타서 먹이고 완전히 정신 잃으면 관에 넣는 거야. 못은 내가 박을게. 미란이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넌 너무 무서워하잖아. 오빠가 박는 게 낫겠다. 연희는 두 사람이 자신의 관에 못 박는 역할까지 정하는 것을 들으며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녹음도 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럼 내일 밤 8시에 시작하자. 알았어. 두 사람이 창고를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연희는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30분간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봅니다. 생생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연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적어둡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미란이 들어와서 인사를 합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연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미란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자신의 관에 못을 박겠다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상민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으러 나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응, 그러게. 상민이 국밥을 먹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어젯밤 아내를 죽이는 계획을 세운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연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계략을 무너뜨릴 것인지.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 상민이 말합니다. 왜? 피곤해서. 요즘 일이 많아서 말이야. 연희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일찍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 일찍 들어와서 쉬어. 연희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오후가 되자 연희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 명의의 모든 예금을 확인하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저녁 6시, 연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밤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연희는 부엌 서랍에서 작은 칼을 꺼냅니다. 과일 깎는 작은 칼이지만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옷 안쪽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고 녹음 기능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녁 7시, 상민과 미란이 거의 동시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이제 연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연희가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응, 피곤해서. 상민이 대답합니다. 미라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대추차 준비를 시작합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저녁 8시, 미란이 대추차를 우려서 연희 앞에 내려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보며 연희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 차 안에는 분명히 수면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언니, 차 드세요. 미란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 목소리 뒤에 숨은 악의를 느낍니다. 고마워. 연희가 찻잔을 들어 올립니다. 상민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연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희는 찻잔을 입가에 가져가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습니다. 입술만 살짝 적시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희가 갑자기 몸을 흔들며 말합니다. 왜 그래, 언니? 미란이 긴장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 연희가 이마를 짚으며 말합니다. 실제로는 멀쩡하지만 약이 작용하는 것처럼 연기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조금 더 쉬세요. 미란이 다가와서 연희의 어깨를 만집니다. 그 손길에서 가짜 걱정이 느껴집니다. 상민이 거실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옵니다. 괜찮아? 응, 그냥 좀 어지러워. 연희가 약해진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럼 방에 가서 누워 있어. 상민이 말합니다. 목소리에 숨겨진 기대감이 들어 있습니다. 연희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쉽니다. 얕게 숨을 쉬어서 잠든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든 것 같은데? 미란의 목소리입니다. 확인해봐. 상민이 말합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연희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살짝 흔들어 봅니다. 언니. 연희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미란이 조금 더 크게 흔들어 봅니다. 하지만 연희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잠들었어. 미란이 상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자. 상민이 말합니다. 두 사람이 연희를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연희는 온몸에 힘을 빼고 완전히 축 늘어진 상태를 연출합니다. 무거워. 미란이 투덜거립니다. 당연하지, 사람인데. 상민이 연희의 다리를 들고 미란이 어깨를 들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연희는 눈을 살짝 뜨고 주위를 확인합니다. 창고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고에 도착하자 두 사람이 연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관을 꺼내자. 상민이 말하며 큰 상자에서 나무관을 꺼냅니다. 관 뚜껑을 열고 안쪽을 확인합니다. 수의도 잘 준비되어 있네. 미란이 하얀 수의를 만지며 말합니다. 빨리 넣자. 상민이 연희를 들어 올립니다. 연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은 척을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연희를 관 안에 넣습니다. 차가운 나무 바닥이 등에 닿는 순간 연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가만히 있습니다. 뚜껑을 덮자. 상민이 말합니다. 관 뚜껑이 연희 위로 덮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어둠 속으로 빠집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연희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못을 박자. 상민의 목소리가 관 밖에서 들립니다. 쿵쿵거리는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못이 나무를 뚫고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연희는 손가락으로 관 내부를 조용히 긁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손톱 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다 됐어. 상민이 말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져갈 거야? 뒷산 공사장으로 가자. 거기 땅이 부드러워서 묻기 쉬워. 두 사람이 관을 들어 올립니다. 연희는 관 안에서 흔들리지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트럭의 관을 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엔진이 시동되는 소리. 이제 정말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관 안에서 연희는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미리 무음으로 설정해둔 덕분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위치 추적 기능을 켜두고 녹음도 계속 진행합니다. 모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도착했다. 상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관이 트럭에서 내려집니다. 그리고 땅 위에 놓이는 소리가 납니다. 구덩이를 파자. 상민이 말합니다.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파는 것 같습니다. 연희는 관 안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관의 약한 부분을 찾아 힘을 주어 봅니다. 하지만 견고하게 만들어진 관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다 팠어. 미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관이 들어 올려져서 구덩이 안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정말 매장되는 순간입니다. 흙을 덮자. 상민이 말합니다. 관 위로 흙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연희는 공포에 떨지만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끝났다. 상민의 목소리가 멀어집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미란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집니다. 트럭이 떠나는 소리가 들리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연희는 이제 혼자입니다. 땅속 깊은 곳, 나무관 안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두 사람의 죄를 밝혀야 합니다. 연희는 관 안에서 작은 머리핀을 꺼냅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머리핀으로 못 사이의 틈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틈이 벌어집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희는 머리핀으로 모틈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만 느끼며 조심스럽게 작업합니다. 관 안의 공기가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 느껴지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한쪽 못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연희는 그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더 벌려봅니다. 작은 틈이지만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살 수 있어.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희망이 생기자 힘이 솟아납니다. 하지만 그때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거운 기계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굴삭기 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연희가 소리칩니다.
굴삭기가 이 위를 지나가면 관이 완전히 부서질 것입니다. 굴삭기가 점점 가까워 옵니다.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관도 덜컹거립니다. 바로 그때 연희가 벌려놓은 못 하나가 완전히 빠집니다. 관 뚜껑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서 밖에 공기가 들어옵니다. 연희는 그 구멍으로 손가락을 내밉니다.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굴삭기를 운전하던 인부가 땅에서 움직이는 손가락을 발견합니다. 저게 뭐야? 인부가 굴삭기를 멈추고 내려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 손가락이 땅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야. 살아있어. 인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곧 다른 인부들도 달려옵니다. 삽을 가져와서 급하게 흙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빨리 파. 구급차 불러. 인부들이 서둘러 관을 파냅니다. 10분 만에 관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관 뚜껑을 열자 연희가 나타납니다. 얼굴은 창백하지만 의식은 또렷합니다. 살았다. 정말 살아있어. 인부들이 놀라워합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도착합니다. 연희는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서 연희는 의사의 검진을 받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연희가 대답하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녹음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연희의 병실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 남편과 동생이 절 죽이려고 했어요. 연희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리가요. 가족이 왜 그런 일을? 경찰이 믿기 힘들어합니다. 연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줍니다. 상민과 미란의 생생한 대화가 흘러나옵니다. 재개발 보상금 6억을 둘이서 나누자. 연희만 없으면 3억씩 가질 수 있어. 약을 조금 더 진하게 타면 죽은 듯이 보일 거야. 못은 내가 박을게. 경찰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이런 계획적인 범죄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관에서 발견된 증거도 있어요. 연희가 자신의 손톱을 보여줍니다. 손톱 밑에 나무 조각이 끼어 있습니다. 관 내부를 긁어서 남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수면제 성분이 나올 거예요. 경찰은 즉시 혈액 샘플을 채취합니다. 검사 결과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로 연락합니다. 그 시각 상민과 미라는 집에서 태연하게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네. 미란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게. 보상금 나오면 어디로 이사 갈까? 상민도 기분 좋게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연희가 죽었다고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 집 주인이야. 미란이 말합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집 앞에 멈춥니다. 뭐지? 상민이 창문으로 나가봅니다. 경찰들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윤상민, 박미란 맞습니까? 네, 맞는데 무슨 일이죠? 상민이 당황해합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냅니다. 살인미수? 무슨 소리예요? 미란이 소리칩니다. 박연희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연희가 뭐가 어땠다는 거예요? 상민이 시치미를 뗍니다. 박연희 씨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그럴 리 없어. 분명히 죽었을 텐데. 미란이 혼잣말합니다. 그 말이 자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상민과 미란은 경찰차에 실려갑니다. 25년 결혼 생활과 남매정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연희는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보고합니다. 고맙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안도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이 묻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살던 곳으로. 연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자신만 믿고 살아가겠다고.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고 푸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재개발 견본주택 개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현수막과 풍선들로 장식된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축하 인사를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민과 미란이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나온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재개발이 시작되는군요. 두 사람은 기자들과 사진을 찍으며 마치 영웅인 양 행동합니다. 연희가 죽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연희 씨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새 출발하시는 거죠? 상민이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말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요. 하지만 연희도 하늘에서 기뻐할 겁니다. 미란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덧붙입니다. 언니는 항상 이 동네 발전을 꿈꾸셨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이들이 연희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입구 쪽을 바라봅니다. 그때 연희가 나타납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연희의 모습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연희 씨 아냐? 죽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상민과 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합니다. 두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진 채 말을 못합니다. 유령이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안 돼. 분명히 죽었을 텐데. 상민도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연희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주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연희입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이 저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희가 상민과 미란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합니다. 제 남편과 제 동생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집니다. 뭐라고? 설마 그럴 리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연희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됩니다. 상민과 미란의 생생한 대화가 행사장에 울려 퍼집니다. 재개발 보상금 6억을 둘이서 나누자. 연희만 없으면 3억씩 가질 수 있어. 약을 조금 더 진하게 타면 죽은 듯이 보일 거야. 관은 내가 준비했어. 못은 내가 박을게.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민과 미란을 바라봅니다. 기자들이 재빨리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은 특종감입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상민이 소리칩니다. 연희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야. 미란도 필사적으로 변명합니다. 하지만 연희는 침착합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연희가 소매를 걷어올립니다. 팔목에 선명한 상처 자국이 보입니다. 관 안에서 탈출하려고 애쓰며 생긴 상처들입니다. 이건 제가 관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며 생긴 상처입니다. 사람들이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연희가 손톱을 보여줍니다. 손톱 밑에 아직도 나무 조각이 끼어 있습니다. 관 안에서 필사적으로 긁어서 남긴 흔적입니다. 경찰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옵니다.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상민, 박미란. 경찰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구속합니다. 상민과 미란이 도망치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재빨리 둘러싸서 수갑을 채웁니다. 안 돼. 이건 누명이야. 미란이 절규합니다. 연희,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어? 상민도 끝까지 부인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녹음 파일, 물리적 증거, 그리고 생생한 연희의 증언까지. 사람들이 두 사람을 향해 야유를 보냅니다. 어떻게 가족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니.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상민과 미란이 경찰차에 실려갑니다. 이번에는 보석 없이 구속될 것입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연희를 바라봅니다. 연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연희는 마이크를 다시 잡습니다. 저는 죽으라는 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 강인함이 묻어납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가 주인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연희의 용기와 의지력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연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자들이 연희를 둘러싸고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될 것입니다. 연희는 당당하게 질문에 답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6개월 후 법원 앞에는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상민과 미란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연희도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법정 안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피고인 윤상민은 살인미수, 불륜,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피고인 박미란은 살인미수, 불륜,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미란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특히 가족 간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합니다. 연희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25년의 결혼 생활과 평생의 남매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연희를 둘러쌉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이제 어떻게 사실 계획이세요? 연희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 단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첫 손님으로 김할아버지가 들어오십니다. 연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연희가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 내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을 보며 김할아버지가 감탄합니다. 역시 이 맛이야. 연희 씨 국밥이 최고예요. 곧 다른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찾아옵니다. 박할머니, 동네 아저씨들, 젊은 직장인들까지.
연희 언니,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연희 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사람들이 연희를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연희는 국밥집 한 구석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말한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글귀를 보며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연희는 혼자 정리를 합니다. 예전처럼 미란이 설거지를 도와주지도 않고 상민이 투덜거리며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연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의 강인함이 묻어납니다. 재개발 보상금 6억 원도 모두 연희 몫이 되었습니다. 상민과 미란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연희는 그 돈으로 국밥집을 더욱 크고 깔끔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가족 갈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정성스럽게 국을 끓입니다. 첫 손님으로 젊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운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희가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연희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 내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여성이 한두 숟가락 뜨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괜찮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연희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저희 남편이.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의 외도와 가정 폭력 이야기였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조심스럽게 들려줍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과 동생에게 배신당했죠.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으고 끝까지 싸웠죠.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연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여성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듭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연희가 여성의 손을 잡으며 격려합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희는 국밥집 앞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죽으라는 곳에서 살아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 국밥집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희의 새로운 삶처럼 말입니다. 한 여성이 절망의 끝에서 일어나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진실과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연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한 여성의 용기와 의지,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